사실 제 물건이 좀 많이 큰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도대체 얼마나 크시길래요? 침실 불빛을 어둡게 낮추고 나니 제 심장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48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오래전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저보다 6살이나 어린 그 남자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마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늘어진 살도 신경 쓰였고 주름진 손도 부끄러웠지만 8년 만에 맞이하는 가슴 뛰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믿었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매일 똑같았던 제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강서윤. 올해 나이 48입니다. 제주도의 아주 외딴 해안가 마을에서 낡은 민박집과 작은 매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뿐인 친언니를 암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이 자리를 지킨 지 벌써 8년째네요. 처음엔 언니와 함께 손님을 맞으며 웃음꽃을 피우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텅 빈 방들을 정리하며 적막한 하루를 보냅니다. 새벽 오시면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창문을 열면 비릿한 바닷바람이 제일 먼저 저를 반겨주죠. 남들은 낭만적인 제주 바다라고 하지만 저에게 이 바다는 언니의 마지막 숨소리가 섞인 지독한 무덤이자 제가 먹고 살아야 할 치열한 일터일 뿐입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 마시고 장화부터 신습니다. 마당에 널린 빨래들을 걷고 민박집 테라스의 먼지를 닦다 보면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와요. 아이고, 이놈의 어깨. 이젠 대답해줄 사람도 없는데 혼잣말이 습관이 됐습니다. 8년 전 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 제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쯤 매점 문을 열고 손님을 맞습니다. 사장님, 여기 경치 너무 좋아요. 라며 즐거워하는 여행객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사실 제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가는 손님들의 뒷모습을 보며 팽한 가게에 홀로 남겨질 때면 지독한 마음에 허기가 밀려옵니다. 이 배고픔은 밥을 먹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니가 병실에서 야위어 갈 때 저는 이 바다를 보며 매일 빌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우리 언니 좀 살려달라고요.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제 유일한 혈육을 앗아갔고 그날 이후로 저는 세상과 담장을 쌓았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밤 9시 매점 셔터를 내릴 때가 제일 싫습니다. 철렁거리는 쇠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닫히는 소리 같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짧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치는 제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쓸쓸해 보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반겨주는 온기 하나 없는 차가운 공기. 저는 습관적으로 TV부터 크게 켭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려야 그나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혼자 라면 한 그릇 끓여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침대에 누우면 사방이 적막합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내 인생은 이렇게 제주 바닷가에서 홀로 늙어가다 끝나겠지. 그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아픈 어깨를 주무르며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던 제 일상은 마치 물기 없는 마른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습니다. 누구를 다시 사랑한다거나 누군가와 함께 웃는다는 건 저에게 사치이자 언니에 대한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제 마음을 스스로 얼음 속에 가둬버린 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런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하루라고만 생각했는데 운명은 제가 가장 지쳐있던 어느 여름날 거센 폭풍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이 저물어갈 것 같던 하루가 예상치 못한 태풍 한 번에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이야. 그날 밤은 유난히도 바다가 흉포하게 날뛰던 밤이었습니다. 민박집 앞마당의 보관창고가 강풍에 휘청거리며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비명을 지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8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그 남자가 바로 그 폭풍우를 뚫고 제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평소처럼 아무 일 없이 저물어갈 것 같던 하루가 예상치 못한 폭풍우 한 번에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날은 유난히도 제주 바다가 흉포하게 날뛰던 여름밤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태풍급 강풍이 불 거라고 연신 경고를 보내더니 저녁 무렵부터 앞바다가 무섭게 요동치기 시작하더군요. 민박집 문을 일찍 닫으려는데 갑자기 마당 쪽에서 콰직하고 비명이 절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펴보니 매점 옆에 세워둔 낡은 창고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지붕 한쪽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언니의 유품들과 민박집 집기들이 가득 들어 있는데 낡은 천막이 펄럭거리며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몸부림치는 걸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사람 살려요. 누구 없어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봤지만 폭풍우 소리에 제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비에 젖어 무거워진 창고 문짝과 흔들리는 기둥을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 했지만 48 여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비바람에 몸이 휘청거리고 뺨을 때리는 빗줄기 때문에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었습니다. 발을 헛디뎌 젖은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 제 허리를 단단하게 받쳐 세워주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빗물에 젖어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한 사내가 서 있더군요. 그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어깨에 메고 있던 낡은 가방을 바닥에 던져두고는 곧장 무너져가는 창고 기둥을 붙잡고 고군분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내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몸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흔들리는데도 그는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는 빠져나간 지지대를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티셔츠 위로 그 남자의 탄탄한 등, 근육과 넓은 어깨선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8년 동안 죽어있던 제 심장이 처음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거기 밧줄 좀 던져주세요. 빨리요. 그의 외침에 저는 정신없이 바닥에 굴러다니던 밧줄을 집어 던졌습니다. 남자는 입에 못을 문 채 능숙한 솜씨로 창고 벽면을 결속하기 시작했어요.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는 듯 했지만 비바람에 맞서 창고를 고쳐내는 그 사내의 뒷모습은 너무나 듬직해서 마치 이 폭풍을 다 막아줄 방파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사투를 벌였을까요? 드디어 펄럭이던 창고가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남자가 사다리에서 천천히 내려왔을 땐 이미 두 사람 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죠. 남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어요.
저보다 대여섯 살은 젊어 보이는데 눈매가 아주 깊고 선하면서도 어딘지 모를 사연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거뜬히 버틸 거예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가 다가와 묻는데 저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48해를 살면서 남자랑 이렇게 가까이 마주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빗물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치는데 제 심장 소리가 거센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데 누구신데 이 밤중에 여기까지. 제 질문에 그는 쑥스러운 듯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대답하더군요. 자신의 이름은 권도진이라고요. 빗속에서 마주한 이 남자, 권도진. 그는 과연 어디서 온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외딴 마을에 나타나 저를 도와준 걸까요? 폭풍우가 몰고 온 이 낯선 인연이 제 멈춰버린 8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폭풍우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건 엉망이 된 마당과 제 앞에 서 있는 낯선 산의 권도진 씨뿐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저를 보더니 그는 자기 겉옷을 벗어 제 어깨에 툭 덮어주더군요. 그 옷에서 전해지는 남자의 온기에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밤중에 갈 곳도 없으실 텐데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비부터 피하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할게요. 제가 건넨 말에 권도진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제 뒤를 따라 민박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8년 동안 언니의 빈자리만 가득했던 이 적막한 거실에 남자의 묵직한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얼마나 생경하던지요. 수건을 건네고 따뜻한 차를 내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솜씨를 보니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던데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도진 씨는 컵을 쥔 손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아, 저요? 얼마 전까지 육지에서 요트를 정비하던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떠도는 중인데 제주 바다가 보고 싶어 내려왔다가 그만 태풍을 만났네요. 은퇴한 요트 정비사라니. 어쩐지 아까 창고 지지대를 붙잡고 로프를 묶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저보다 6살이나 어린 42살이었습니다. 통영이며 부산이며 큰 항구를 돌며 평생 기계를 만져왔다는 그 남자의 손은 기름때가 깊게 배고 거칠었지만 차잔을 쥐고 있는 모습만큼은 참으로 정갈해 보였죠. 그는 태풍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며칠만 이곳 민박집에 머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빈방도 많으니 그러시라고 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도진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는 이른 아침부터 작업복으로 갈아입고는 민박집 테라스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부식되어 걸을 때마다 삐걱, 삐걱 비명을 지르던 그 낡은 나무 테라스 말이죠. 도진 씨는 입에 못을 문 채 망치질을 하다가 땀을 닦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고칠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반값 대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요트나 이 테라스나 바닷물 먹고 낡은 건 매한가지니까 제 전공입니다. 그는 정말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치 자기 일인 양연장을 들고 집안 곳곳을 누볐습니다. 수개월째 시동이 걸리지 않아 창고 구석에 방치해 두었던 매점 앞 낡은 모터를 분해해 기름을 치고 덜컹거리던 민박집 출입문 손잡이도 새 것처럼 단단하게 고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나이 48쯤 먹고 혼자 오래 살다 보면 누가 나한테 예쁜 말을 해주는 것보다 그냥 말없이 내 옆에서 무거운 짐 하나 들어주는 게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 법이거든요. 제가 8년 동안 아이고 저걸 언제 고치나 하며 한숨만 내쉬던 곳들을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하나 보듬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땀을 흘리며 드릴을 돌리는 그의 탄탄한 등, 근육과 굵은 팔뚝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8년 전 언니가 떠난 뒤로 이 집은 늘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섬 같았는데 이 남자 권도진 씨가 지나간 자리마다 든든한 방파제가 하나씩 생겨나는 기분이었거든요. 도진 씨, 땀 좀 닦고 하세요. 여기 시원한 물 좀 가져왔어요. 제가 물잔을 건네면 그는 무심하게 쓱 닦아내며 짧게 감사합니다 하고는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생색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망치질 소리를 내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정막이 조금씩 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며칠 동안 민박집에 머물며 제 일상의 삐걱거리는 문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놀란 건 그가 고쳐준 것이 비단 눈에 보이는 낡은 가구들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제가 잠에서 깨기도 전에 그는 이미 마당 정리를 끝내고는 매점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올려두기 시작했거든요. 무뚝뚝하기만 한 줄 알았던 그 남자의 세심한 배려가 제 시린 마음을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민박집 여기저기를 묵묵히 수리해주던 권도진 씨가 우리 집에 머문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비를 피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무뚝뚝한 남자 매일 아침 제가 깨기도 전에 마당을 쓸고 수리를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습관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매점 문을 열기 위해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면 테라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주 바다의 아침 공기는 여름이라 해도 꽤 쌀쌀한데 그 잔 안에는 직접 우려낸 건지 향이 진한 따뜻한 차가 담겨 있었죠. 일찍 나오셨네요. 빈속에 찬물 마시지 말고 이거 한 잔 드세요. 몸에 좋은 거니까. 도진 씨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흩어진 연장들을 정리하며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묵직한지 듣는 제 가슴이 다 울리는 기분이었죠. 8년 동안 혼자 눈을 뜨고 혼자 끼니를 때우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6살이나 어린 이 남자가 투박한 손으로 정성껏 우려낸 차를 건네니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더군요. 사실 48년을 살면서 남자들이 건네는 화려한 말들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도진 씨처럼 무뚝뚝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세심한 눈빛을 마주할 때면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지나가면 잘 잤어요? 혹은 어깨는 좀 어때요? 같은 짧은 안부 인사를 건네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8년치 먼지를 털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바람이 좀 차네요. 가디건이라도 하나 더 걸쳐요. 그가 제 안부를 물으며 슬쩍 건네는 눈빛에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48세 여자의 푸석해진 얼굴, 언니를 잃고 시리에 빠져 생기를 잃은 제 모습을 그는 마치 아주 귀한 사람을 보듯 지그시 바라봐 주었죠. 언니가 죽고 나서
세상 누구도 저를 이강서윤이라는 한 여자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한 과부 사장님일 뿐이었죠. 그런데 도진 씨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은 제 주름진 손도 늘어진 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오직 제 안의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8년 동안 나 다시는 누구 안 믿어. 사랑 같은 거 안 해라고 다짐하며 얼음 성벽을 쌓았는데 그 남자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과 다정한 안부 인사 몇 마디에 그 견고하던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그가 건네는 차를 마시며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가 내는 망치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6살이나 어린 연하남이 주는 그 묘한 설렘이 제 메마른 삶에 단비처럼 스며들고 있었던 거죠. 어느덧 해도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이었습니다. 매점 셔터를 내리려는데 멀리서 검은 먹구름이 다시 밀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태풍의 뒤끝이었는지 갑자기 다시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더군요. 비가 또 오네요. 오늘 밤은 꽤 길 것 같은데. 제 말에 도진 씨가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촛불이라도 켜야 할 만큼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쏟아지는 빗소리를 배경 삼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매점 안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왠지 모를 긴장감과 함께 평소보다 더 진득한 분위기가 우리 사이를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의 꼬리가 남긴 심술이었을까요? 낮에 잠시 비치던 볕은 간대였고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거리던 매점 전등마저 깜빡이다 툭 하고 나가버렸고 졸지에 저와 권도진 씨는 암흑 속에 갇히고 말았죠. 저는 서둘러 서랍장에 넣어두었던 낡은 촛대 하나를 꺼내 불을 밝혔습니다. 일렁이는 촛불 아래 마주 앉으니 빗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려왔습니다. 왠지 모를 적막함에 어색해진 제가 매점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왔습니다. 불도 나갔는데 빗소리나 들으면서 한잔 하실래요? 안주는 변변치 않지만요. 제가 건넨 캔맥주를 도진 씨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목소리가 촛불에 일렁이는 그림자처럼 낮게 깔렸죠. 시원한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동안 우리가 아껴왔던 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입을 뗀 건 의외로 무뚝뚝했던 도진 씨였습니다. 사실 저요. 은퇴한 거 아닙니다. 쫓겨나다시피 도망쳐 온 거예요. 도진 씨는 맥주캔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화려한 요트들을 만지며 잘나가는 엔지니어로 살았지만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내 손으로 고치지 못할 기계는 없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제 망가진 인생 하나는 도저히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흘러온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사라지고 싶어서요. 그의 덤덤한 고백에 제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려왔습니다. 42살 한창 일할 나이에 세상에 배신당하고 홀로 이 섬까지 떠밀려온 그 남자의 고독이 남일 같지 않았거든요. 저는 촛불 너머로 그의 붉어진 눈시울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제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도진 씨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바다를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요. 8년 전 제 하나뿐인 혈육이었던 언니를 여기서 잃었거든요.
암 투병하는 언니를 지켜보면서 저는 제 인생도 같이 말라 비틀어지는 걸 느꼈어요. 언니가 떠난 날 제 세상의 불도 같이 꺼져버렸죠. 언니를 잃고 홀로 민박집을 지키며 밤마다 천장을 보고 울던 날들, 돈 몇 푼에 억척스러워져야 했던 고단한 세월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8년치 서러움이 술기운을 빌려 터져나왔습니다. 제 눈가에 눈물이 고이자 도진 씨는 말없이 자기 손수건을 건네주더군요. 우리 참 닮았네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타버린 게. 도진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제 캔에 자기 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48세 과부와 42살의 폐잔병.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달랐지만 상실과 실패라는 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금세 하나가 되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며 내는 작고 따뜻한 온기가 우리 사이의 차가웠던 벽을 녹여내고 있었죠. 강서윤 씨, 당신 잘못 아니에요. 언니분도 아마 서윤 씨가 이렇게 자신을 가두고 사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장님이 아닌 강서윤 씨라고. 그 다정한 부름에 멈췄던 제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그의 눈빛은 어느덧 연민을 넘어선 깊은 애정으로 물들어 있었고 저 역시 그 남자의 상처난 마음을 안아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좁은 매점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진득하고 뜨거웠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두 영혼이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손을 뻗는 그런 밤이었죠. 맥주 한 캔에 털어버린 과거의 무게만큼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맥주 캔은 비워졌고 촛불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짧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거친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진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묵직한 존재감이 제 어깨를 감싸 안을 듯 가까워졌을 때 그는 제 발치를 내려다보며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촛불 아래서 서로의 아픈 과거를 쏟아내고 나니 우리 사이에는 차가운 빗소리보다 더 진득한 침묵이 흘러내렸습니다. 맥주캔을 만지작거리던 제 손끝이 떨리는 걸 보았는지 권도진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구석에 두었던 자기 가방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강서윤 씨, 아까부터 보니까 발이 많이 부었네요. 종일 장화 신고 그 무거운 짐들 옮기느라 고생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발치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치맛자락을 여미며 발을 뒤로 뺐죠. 8년 동안 거친 제주 바닷바람 맞으며 굳은 일만 해온 제 발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굳은 살이 박이고 여기저기 상처가 난 48 여자의 발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에요, 도진 씨. 저 발이 너무 못생겨서.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도진 씨는 제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발목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바닥이 제 발목에 닿는 순간 전신에 미세한 전기라도 흐르는 듯 짜릿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48년을 살면서 누군가 제 발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잡아준 적이 있었던가요? 요트 정비할 때 손발이 자주 터서 직접 만든 오일입니다. 향이 좋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그가 병 뚜껑을 열자 은은한 허브향이 매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진 씨는 오일을 제 발등에 떨어뜨리고는 투박한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뒤꿈치부터 온종일 고생한 발바닥에 움푹한 곳까지
그의 손길은 마치 아주 귀하고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세심하고 다정했습니다. 살이 많이 텄네요. 얼마나 억척스럽게 사셨길래. 그동안 혼자서 이 험한 바닷가 지키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가 나직이 내뱉는 한마디에 제 마음속 빗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의 묵직한 압력은 제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가슴속 깊이 엉겨붙어 있던 외로움까지 녹여내는 것 같았죠. 그의 탄탄한 어깨가 제 무릎 아래서 움직일 때마다 제 가슴은 주책맞게 방방 뛰었습니다. 이 남자 6살이나 어린 이 연하남의 손길이 제 늙어버린 육체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늘어진 살도 신경 쓰였고 주름진 손발도 부끄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오로지 제 발끝에 머물며 제 아픔을 닦아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죠. 마사지를 받는 내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년 만에 맞이하는 이 낯설고도 뜨거운 온기. 그날 이후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진 씨는 여전히 묵직하게 집을 고쳤고 저는 그런 그를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수건 한 장을 건넬 때 스치는 손끝, 식탁 너머로 마주치는 찰나의 눈빛.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평범한 민박집 주인과 손님이 아닌 남녀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그가 내리는 차 한 잔에 담긴 마음을, 저녁마다 제가 얹어주는 생선 토막에 담긴 제 진심을요. 상처 입은 두 영혼은 그렇게 서로의 흉터를 하차주듯 연인이 되어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제주 바다는 어느덧 우리의 서글픈 사랑을 축복하듯 잔잔한 물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완전히 물러가고 커다란 보름달이 제주 앞바다를 하얗게 비추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도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군요. 은은한 달빛 아래 일렁이는 바다를 보며 걷는데 제 심장 소리가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가 멈춰서서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제치라 보름달 아래 새긴 평생의 약속. 은은한 파도 소리와 서정적인 첼로 연주가 배경으로 흐른다. 태풍이 지나간 제주의 밤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한가운데 커다란 보름달이 떠올랐고 그 달빛이 바다 위에 부서지며 마치 은하수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죠. 그 길을 따라 권도진 씨와 나란히 모래사장을 걷는데 제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모래 아래 느낌까지 온몸의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불빛이 닿지 않는 한적한 해안가 끝자락에 멈춰 섰습니다. 6살이나 어린 이 남자의 옆모습이 달빛을 받아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도 조각처럼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괜히 쑥스러워 샌들 끝으로 모래만 뒤적이고 있는데 도진 씨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며칠 전 제 발을 만져주던 그 뜨겁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강서윤 씨,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밤바람에 실려 제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니 평소 무뚝뚝하던 도진 씨의 얼굴에 소년 같은 수줍음이 가득 차 있더군요. 그 깊은 눈동자 안에 오로지 제 모습만 담겨 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제 망가진 인생 하나 버릴 곳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낡은 테라스를 고치고 서윤 씨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자꾸 제 욕심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죽어있던 제 마음을 다시 살려놓은 건 서윤 씨입니다. 그는 잡고 있던 제 손을 자기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것만큼이나 빠르고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제가 6살이나 어리고 지금은 가진 것 하나 없는 떠돌이 신세지만 이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남은 생은 서윤 씨라는 바다를 지키는 등대가 되고 싶어요. 나이 차이 같은 거, 세상 사람들 눈초리 같은 거, 저한테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서윤 씨 곁에서 평생 이 손 놓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살아주시겠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8년을 살면서 아니 언니를 보내고 8년 동안 제 인생에 이런 찬란한 순간이 다시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주름진 제 눈가에 눈물이 고이자 도진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달빛 아래서 우리는 그렇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을 증인 삼아 우리는 평생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대놓고 손을 잡고 다닐 순 없었지만 매점 문을 닫고 나면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연애가 시작되었죠. 남들이 보기엔 그저 민박집 주인과 일꾼 같아 보였겠지만 셔터 뒤편에서 나누는 속삭임은 그 어떤 연인보다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도진 씨는 제 투박한 손에 직접 깎아 만든 나무 반지를 끼워주며 아이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8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죠.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에 삐걱거리던 문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이 너무 크면 꼭 시세 많은 무리가 나타나는 법인가 봅니다. 우리만의 은밀하고 달콤한 시간이 영원할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오후 평화롭던 우리 민박집 마당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 세단들이 나타났고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사내들이 도진 씨의 이름을 부르며 들이닥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재파라 평화를 깨뜨린 검은 그림자. 긴장감이 감도는 빠른 템포의 현악기 연주가 배경으로 깔린다. 행복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손바닥에 고인 모래알처럼 조금만 힘을 주면 금세 빠져나갈 것 같은 불안한 말이에요. 권도진 씨와 보름달 아래서 약속을 나누고 꿈 같은 며칠을 보낸 뒤였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바다 안개가 짙게 낀 오후였죠. 매점 앞에 낯선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이런 외딴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차체에서 내린 건 하나같이 각 잡힌 정장을 차려입은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었어요. 그들은 민박집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권도진,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뛰어나갔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마당에서 이렇게 소란이세요?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리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제 앞으로 다가와 멸시하는 눈빛으로 저를 훑쳐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코앞에 종이 뭉치를 들이밀더군요. 아줌마, 이 자식이 누군지나 알고 데리고 있는 거야? 이놈 육지에서 요트 부품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채서 달아난 횡령범이라고. 당신도 공범으로 엮이기 싫으면 순순히 내놔. 횡령범이라니요. 우리 도진 씨가 그 성실한 손으로 삐걱거리는 테라스를 고치고 밤마다 제 부은 발을 정성껏 만져주던 그 남자가 수억을 가로챈 범죄자라니.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 없다. 사람 잘못 봤다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민박집 방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고에서 연장을 정리하던 도진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으로 굳어 있었죠. 그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사내들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최상무, 내가 어떻게 여기를. 오랜만이다, 권도진. 내가 이 구석진 섬에서 아주머니랑 살림이라도 차린 줄 알았더니 아주 편해 보이네. 그 돈 어디다 숨겼어? 좋게 말할 때 내놔야 너나 이 아줌마나 무사할 거야. 최상무라는 남자의 비릿한 웃음에 제 손발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은 도진 씨를 에워싸고 멱살을 잡으려 들었고 평화롭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진 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달라고요. 하지만 도진 씨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죠. 8년 만에 연사랑이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남은 생을 의지하려 했는데 이 남자가 범죄자라니요.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 총각이 그럴 줄 알았어. 민박집 사장님 불쌍해서 어쩌나 하는 말들이 칼날이 되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사내들은 도진 씨를 차로 끌고 가려 했고 도진 씨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진 씨, 말 좀 해봐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울부짖으며 차를 가로막자 도진 씨가 그제야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통,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서윤 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남긴 채 도진 씨는 검은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간 뒤 텅 빈 마당에는 제가 도진 씨에게 덮어주었던 낡은 겉옷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민박집. 8년 전 언니를 보냈을 때보다 더 지독한 절망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칼보다 무서웠습니다. 검은 차들이 도진 씨를 짐짝처럼 싣고 떠난 지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좁은 해안가 마을은 이미 입에서 입을 타고 번진 독한 소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이 참 성실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동네 어르신들도 이제는 제 곁을 지나갈 때면 혀를 끌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꺼봐, 내가 뭘 했어. 젊은 놈이 이런 총구석에 들어와 일해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횡령범이라며? 세상에 수억 원을 해먹고 도망친 놈을 집에 들이다니. 민박집 사장도 참 눈이 없지. 매점 앞을 지나가는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8년 전 언니를 잃었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고립감이 다시 저를 덮쳐왔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비참했어요. 제가 믿었던 사랑이 저를 다시 살게 했던 그 남자의 온기가 전부 사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제 안에서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가게 셔터를 내리고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도진 씨가 고쳐놓은 테라스의 반듯한 나무 바닥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가 매일 아침 건네주던 차 향기가 아직 방 안에 남아있는 것만 같은데 그 주인은 어디로 갔는지 소식 한 통이 없었습니다. 도진 씨, 정말 당신 범죄자인가요? 나에게 했던 그 다정한 말들, 내 거친 발을 어루만지던 그 뜨거운 손길도 다 거짓이었나요? 밤이 깊어질수록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가 도망치듯 이곳에 왔다고 했던 고백,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다던 눈물. 그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각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48살 먹은 여자가
6살 어린 연하남의 달콤한 속삭임에 노란한 멍청한 광대가 된 기분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저를 피했습니다. 매점에 물건을 사러 오던 단골들도 발길을 끊었고 예약되어 있던 민박 손님들은 범죄자가 드나들던 곳에 어떻게 묵느냐며 항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8년 동안 억척스럽게 일궈온 제 삶이 도진 씨라는 남자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해? 나 또 혼자야. 이번엔 정말 일어설 힘이 없어. 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울어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도진 씨가 머물던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가 쓰던 낡은 연장 가방은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가방을 열어보니 기름때 묻은 수건과 녹슨 스패너, 그리고 그가 저에게 주려고 깎아두었는지 아직 마감이 덜 된 나무 반지 하나가 굴러 나왔습니다. 그 투박한 반지를 손에 쥐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횡령범이라면, 수억을 가로챈 범죄자라면 왜 이런 총구석에서 뙤약볕을 받으며 남의 집 테라스를 고치고 있었을까요? 왜 그토록 서글픈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제 상처를 위로해 주었을까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저를 옥죄어오는 의심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결백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외침말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길었고 제게 남은 건 차가운 조롱과 텅 빈 민박집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앉아 그의 소식만 기다리다가는 제 영혼이 먼저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정말 범죄자인지 아니면 누명을 쓴 가련한 영혼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고민하다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이 섬을 나가기로 말이죠. 그를 데려갔던 그 무서운 사내들이 어디로 향했는지, 도진 씨가 갇혀 있다는 그 어두운 곳이 어딘지 찾아내야 했습니다. 거센 풍랑이 다시 예고된 어느 새벽, 저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챙겨 들고 민박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파도 소리가 마치 저를 붙잡는 언니의 목소리 같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진 씨가 끌려간 뒤로 제 시간은 다시 8년 전 그 지독한 어둠 속에 멈춰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피해 며칠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죠. 횡령범, 사기꾼. 그 잔인한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갉아먹을 때마다 저는 그가 남기고 간 낡은 연장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속인 건가요? 그 다정한 손길이 다 연극이었나요? 의심은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그가 남긴 기다려달라는 마지막 외침이 가시처럼 걸려 저를 괴롭혔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저는 그가 머물던 민박집 가장 구석진 방, 아직 그의 채취가 가시지 않은 그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그가 떠난 날 그대로였습니다. 정갈하게 개어놓은 이불, 먼지 하나 없이 닦인 책상. 무뚝뚝하지만 깔끔했던 그의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저는 그가 남겨둔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합판 뒤에 숨겨진 작은 이중 바닥을 발견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판을 들어 올리자 거기에는 그가 늘 들고 다니던 연장 가방과는 또 다른 아주 얇은 노트북 한 대와 암호처럼 숫자가 가득 적힌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서류를 넘기던 제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JS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은퇴한 요트 정비사라던 도진 씨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서류 속에 적힌 그의 진짜 신분은 요트 정비사가 아닌 그 기업의 핵심 재무팀에서 일했던 수석 회계사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천억 대의 비자금 조성 내역, 정치인들에게 흘러간 검은 돈의 흐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한 사람들의 실명까지. 도진 씨는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유일하게 양심을 지키려 했던, 그리고 그들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해 세상에 폭로하려다 쫓기게 된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였던 겁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그가 이 외딴 제주 바닷가까지 숨어 들어왔는지, 왜 그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그를 그토록 잔인하게 끌고 갔는지 말입니다. 그는 돈을 훔친 게 아니라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훔쳐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인생이 망가졌다는 말은 사업 실패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려다 평생을 몸담은 직장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남자의 비명이었습니다. 바보같이 혼자서 이 무거운 걸 다 짊어지고 있었던 거야?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고 이 위험한 서류를 품고서도 제 부은 발을 만져주며 웃어주던 그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 씨는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겁니다. 자신이 범죄자로 몰리더라도 저만큼은 이 위험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장부들이 세상에 나가는 날 도진 씨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에게 고초를 겪고 있을지도 모르죠. 8년 동안 언니를 잃고 겁쟁이처럼 숨어 지냈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준 그 남자를 위해 저도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장부와 노트북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더군요. 8년 전 언니를 데려갔던 그 무심한 바다를 향해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소중한 사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요. 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민박집 사장 강서윤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도진 씨가 남긴 이 위험한 진실을 들고 그가 갇혀 있을 그 지옥 같은 곳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부 속의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그가 떠나던 날의 그 서글픈 눈빛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진 씨는 횡령범도 도망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하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이 지독하고 위험한 기업 비리에 휘말려 다치는 걸 막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죠.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자신을 찾아낸 순간 더 이상 이곳 제주에 머무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될지를요. 그래서 그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 검은 차에 올라탔던 겁니다. 저에게 남긴 기다려달라는 말은 어쩌면 자신이 무너짐으로써 저를 안전한 섬으로 남겨두겠다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방안을 다시 샅샅이 뒤지다 베개 밑에서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서윤 씨,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과거가 당신의 평온한 바다를 더럽히게 둘 수는 없어요. 나는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러 갑니다. 나를 찾지도
기다리지도 마세요. 당신은 그저 지금처럼 아름답게 살아주세요. 눈물이 툭 쪽지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누가 내 평온을 지켜달래? 당신 없는 바다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는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8년 전 언니가 병실에서 제 손을 놓았을 때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죽음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이별 앞에 무력하게 서 있었지만 지금 도진 씨는 어딘가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을 테니까요. 그 남자는 지금 자신을 희생해 자수함으로써 그들의 비리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도진 씨가 떠난 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면 저 역시 그를 위해 제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옷장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언니가 남겨준 유산과 8년 동안 매점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제 노후가 담긴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언니, 나 조금만 도와줘. 나 그 사람 없으면 다시는 못 웃을 것 같아. 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짧게 기도를 올리고는 가방을 둘러맸습니다. 밖은 여전히 태풍의 잔재로 거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따위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비웃든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 도진 씨가 갇혀 있을 그 차가운 도시의 어딘가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제주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예전에 민박집에 묵었던 손님 중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며 명함을 건네주었던 유능한 변호사가 한 명 기억났거든요. 제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아니, 이 민박집을 팔아서라도 도진 씨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방 속에 든 묵직한 비자금 장부가 제 옆구리를 압박해왔습니다. 이건 도진 씨의 목숨이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육지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 거칠게 요동치는 파도를 내려다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도진 씨, 기다려요. 당신이 나를 어둠에서 건져냈듯이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옥에서 꺼내줄 테니까. 멀어지는 제주도의 불빛을 뒤로하고 저는 도진 씨가 홀로 자수하러 갔을 그 거대한 도시, 서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곳엔 수천억의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괴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사랑을 잃어본 여자의 도끼보다 강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제12와 마침내 거친 안개, 다시 찾은 이름. 웅장하면서도 가슴 벅찬 오케스트라 선율이 배경으로 깔린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마치 톱니바퀴에 끼인 것처럼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도진 씨가 남긴 그 위험한 장부를 품에 안고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그분조차 손을 떨며 말하더군요. 이건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뒤흔들 폭탄이라고요. 저는 제 민박집과 전 재산을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도진 씨의 꺾인 명예와 그가 감당해야 했던 외로운 싸움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도진 씨가 검찰청 조사실에서 지쳐가고 있을 때 제가 가져간 장부와 노트북 속 데이터들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JS그룹의 비자금 스캔들을 머리 기사로 다뤘고 그들이 도진 씨에게 씌웠던 횡령범이라는 프레임은 거대한 진실의 파도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진 씨,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이 옳았다고요. 법정 문이 열리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걸어 나오던 도진 씨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무너져 내리며 제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 남자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실 때 저는 비로소 8년 전 언니를 보냈던 그 지독한 상실의 바다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제주도 마을로 돌아오던 날 마을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침을 뱉고 수군거리던 그 차가운 시선들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을 어귀에는 누가 걸어놨는지 정의로운 의인 권도진 씨의 귀환을 환영합니다라는 민망한 현수막까지 걸려 있더군요. 아이고, 민박집 사장님, 우리가 몰라봐서 미안해요.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도 모르고 예전에 우리를 비난하던 안악들이 먼저 다가와 사과하며 전복이며 옥돔을 내밀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범죄자 소리를 듣던 도진 씨의 명예가 회복된 것 같아 가슴 한편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도진 씨는 이 마을에서 도망친 횡령범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영웅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도진 씨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경에 섞인 시선에도 그저 담담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대신 다시 낡은 작업복을 입었고 망치를 들고 우리 민박집의 남은 구석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 이제 이 테라스는 절대로 삐걱거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주 단단하게 고정해뒀거든요. 우리 인생처럼요. 그가 땀을 닦으며 제 손을 잡는데 그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48세의 서윤과 42세의 도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비밀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응원과 축복 속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회계사가 아닌 진짜 제주의 요트 정비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언니의 그림자가 가득했던 이 민박집을 도진 씨와 함께하는 사랑의 온기로 가득 채워나갔죠. 8년 동안 멈춰있던 제 인생의 시계가 이제야 제 속도를 찾아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도진 씨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진 씨가 갑자기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이더군요. 서윤 씨, 우리 이제 이 행복을 우리끼리만 나누지 말고 조금 더 특별한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주 바다의 매서운 칼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고 마당 끝자락에 노란 유채꽃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 무렵이었습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진짜 봄이 찾아온 것이죠. 서울에서의 재판과 소동을 뒤로하고 권도진 씨는 약속대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다시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날 양손 가득 들려있던 건 화려한 서류 가방이 아닌 예전보다 더 낡고 묵직해진 연장 가방이었습니다. 정장을 벗어 던지고 다시 때 묻은 티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이 어찌나 반갑고 든든하던지요. 서윤 씨, 저 왔습니다. 이제 어디 안 가고 평생 여기 눌러 앉을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허리를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제 인생의 모든 불안이 파도에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48년을 돌아 만난 이 남자의 품은 제가 평생 그리워하던 가장 따뜻한 항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도진 씨는 매점 옆 한동안 비어있던 창고 하나를 개조해 작은 요트 수리소를 꾸렸습니다. 낡은 엔진을 분해하고 바닷물에 부식된 선체를 닦아내는 그의 모습은 회계사일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죠.
저는 그 옆에서 여전히 민박집을 돌보고 서핑숍에 들르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리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보며 민박집 사장과 정비사 총각이 아니라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말해줍니다. 가끔은 도진 씨의 수리소에서 나는 경쾌한 망치 소리와 제 매점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섞여 마을의 새로운 화음이 되기도 하죠. 도진 씨는 정말 솜씨 좋은 기술자였습니다. 소문이 나자 근처 항구의 선주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고장난 모터를 맡기기 시작했고 우리 숍 한편은 늘 기름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로 북적였습니다. 도진 씨가 땀 흘리며 일하다가 제가 건네는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제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듭니다. 서윤 씨, 저기 보이죠? 저기 놓인 요트들. 언젠가 우리가 직접 고친 배를 타고 저 바다 끝까지 같이 가요. 그의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다시금 설렘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8년 전 언니를 보내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가두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꿈을 꾸는 약속의 땅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한 집에서 눈을 뜨고 같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그가 우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면 거실에 나란히 앉아 내일은 또 무엇을 고칠지 어떤 손님을 맞이할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48세와 42세. 남들이 보기엔 늦었다고 할지 모를 시작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생애의 가장 빛나는 청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에 우리처럼 상처 입고 흘러들어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위로를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어느 고요한 밤 도진 씨가 수리소의 전등을 끄고 제 곁으로 다가와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아끼던 이 공간을 조금 더 큰 의미로 채우는 일이었죠. 제주의 노을이 바다 전체를 선홍빛으로 물들이던 어느 황홀한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수리소 일을 마친 권도진 씨가 저를 이끌고 우리 민박집 앞 조용한 백사장으로 향하더군요. 그의 손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 씨 기억나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당신의 삶이 마른 모래알처럼 서걱거린다고 했던 말이요. 도진 씨가 제 앞에 멈춰서서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지는 노을보다 더 뜨거운 진심이 일렁이고 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목걸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 끝에 달린 진주가 참 묘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매끄러운 모양이 아니라 조금은 울퉁불퉁하지만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한 빛을 내는 진짜 바다 진주였거든요. 이거 제가 요트 밑바닥 정비하러 잠수했을 때 바다 깊은 곳에서 직접 찾아낸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서윤 씨만을 위한 보석이에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그 차가운 바닷속에 들어가 저를 생각하며 이 작은 진주를 건져 올렸을 모습을 상상하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도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진주가 쇄골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죠.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우리 사랑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픈 상처를 겹겹이 감싸고 인내해서 결국 이런 빛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도 각자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 멀리 수평선에서 깜빡이는 등대를 가리켰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길 잃은 배들을 인도하는 그 작고 단단한 불빛 말이에요.
서윤 씨, 이제 제 이름 앞에 화려한 수식어들은 다 버렸습니다. 회계사도 정비사도 아닌 그냥 당신만을 위한 등대가 되고 싶어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지독한 안개가 앞을 가려도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 서서 당신이라는 바다를 지킬 겁니다. 내 남은 생을 당신에게 바쳐도 될까요? 48, 다시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제 인생에 이보다 더 완벽한 고백이 있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등대의 불빛처럼 규칙적이고 강하게 울리고 있었죠. 8년 전 언니를 잃고 빛을 잃었던 제 삶에 이제는 절대로 꺼지지 않을 가장 밝은 등대 하나가 세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찰랑이는 파도 소리를 축가 삼아 서로의 영혼을 맞대었습니다. 거창한 예식장도 화려한 하객도 없었지만 바다와 바람 그리고 내 목에 걸린 이 작은 진주가 우리의 영원한 증인이 되어 주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제 모든 상처를 보석으로 바꿔준 단 한 사람, 권도진이 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를 볼 때면 환하게 웃어줍니다. 삐걱거리던 테라스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무대가 되었고 적막했던 매점은 사람들의 이야기꽃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행복해진 우리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남았거든요. 도진 씨가 제 손을 잡고 민박집 대문 옆에 새로운 팻말 하나를 걸던 그날, 우리 인생에 진짜 마지막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제주 바다는 시리도록 푸른 에메랄드 빛을 머금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에게 이 바다는 그저 언니를 앗아간 원망의 대상이자 차가운 눈물 자국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바다는 저와 권도진 씨의 상처를 씻어주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니까요. 민박집 대문 옆 도진 씨와 제가 나란히 서서 새로 만든 나무 팻말을 걸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주 민박 상처가 보석이 되는 곳이라는 문구가 정갈하게 새겨져 있었죠.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일어섰듯 세상의 모진 바람에 치여 이곳 제주까지 흘러온 또 다른 영혼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편안한 잠자리를 내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윤 씨, 오늘 첫 손님은 사연이 참 많으신 분이래요. 우리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정성껏 맞이해봐요. 도진 씨가 앞치마를 질러 매며 제 어깨를 다독입니다. 이제 그의 손은 기름때가 묻은 정비사의 손이지만 그 어떤 회계사의 손보다 깨끗하고 당당해 보입니다. 저 역시 더 이상 혼자 구석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습니다. 도진 씨와 함께 마당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상을 차리고 손님들과 웃으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48이 되어서야 진짜 시작된 것 같아요. 언니를 잃고 마른 모래알처럼 서걱거리던 제 삶에 폭풍우처럼 다가온 도진 씨는 하늘이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었죠. 우리는 매일 아침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함께 산책을 합니다. 모래사장에 새겨진 우리의 두 발자국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도진 씨, 고마워요. 내 인생에 다시 봄을 데려와줘서. 아니에요, 서윤 씨. 나를 다시 살게 한 건 당신의 따뜻한 밥상과 그 깊은 눈빛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물결은 마치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찬란한 두 번째 인생을 축복하는 것만 같습니다. 상처는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함께 울고 또 그 위에 사랑이라는 약을 발라줄 때 비로소 진주처럼 영롱한 보석이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긴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온 우리 두 사람, 이제는 서로의 등대가 되어 남은 생을 환하게 밝히며 걸어가려 합니다. 제주 바닷바람에 삐걱거리던 낡은 테라스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8세 서윤과 42세 도진, 이 두 사람의 마법 같은 사랑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외롭고 힘든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거짓말처럼 따뜻한 바람과 함께 소중한 인연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어볼게요. 오늘도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